돔 API는 웹페이지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접근해서 추가, 읽기, 수정, 삭제할 수 있는 메서드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문서 자체 또는 브라우저 자체인 다큐멘트, 윈도우에 접근해서 문서를 조작할 수 있고 div, p, 스팬 등 여러 HTML 요소들에 접근하거나 데이터 어트리뷰트, 클래스, 아이디와 같은 선택자들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돔 API 메서드 중 돔 노드를 조작하기 위해서 돔을 선택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HTML 태그를 마크업하고 돔을 선택하는 여러가지 메서드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xample id라는 id 값을 선택자로 해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다큐멘트 객체 내부에 getElementById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는 엘리멘트 아이디를 string으로 넣어주어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아닌 첫 번째 오브젝트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 아이디를 선택했으니 그 아이디에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 값에 컬러 값을 접근을 해서 레드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라인 스타일로 컬러 레드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큐멘트 getElements by 클래스 네임이 있습니다. 복수인 s가 붙었으므로 여러 개 중에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있는 선택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엘리먼트들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0번째, 1번째와 같이 선택을 해서 스타일을 블루와 퍼플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속성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mple 클래스에 1번으로 선택했으니까 두 번째 요소에 set attribute를 사용해서 test data라는 값으로 데이터 id attribute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태그 네임으로 선택을 해보는데요. 복수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p 태그를 가진 여러 요소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인 해당 요소들의 스타일을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정을 하고 어트리뷰트로 테스트 컬러라는 데이터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리스트 add 메서드를 사용해서 테스트 컬러라는 클래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라이트 그레이로 잘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테스트 컬러라는 클래스가 포함되며 데이터 아이디 속성도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쿼리 셀렉터를 사용해서 속성 값을 제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는 선택자 형식으로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점을 붙여주셔야 되고 아이디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샵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선택해서 어트리뷰트를 제거를 해봅니다. 다음과 같이 버튼의 타입 속성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d 속성의 값으로 데이터 id라는 값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잘 포함되었고 미리 선언해둔 컬러에 의해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 all이라는 여러 개의 선택자들을 가져와서 점점점이라는 스프레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배열로 만듭니다. 배열로 만든 다음에 배열 메서드를 쓸 수 있겠죠. 맵이라는 배열 메서드를 사용해서 엘리먼트와 인덱스를 파라미터로 받아와서 인덱스가 만약에 0이라면 인덱스가 첫 번째라면 remove attribute를 해서 데이터 id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attribute인 데이터 쿼리를 테스트로 지정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반환값을 엘리먼트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배열 메서드에 의해서 반복문이 수행되고 엘리먼트들이 리턴이 됩니다. 지금 리턴을 해서 따로 어디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웹 대신에 foeach를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배열로 만들지 않아도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 all에는 유사 배열 객체라는 배열 메서드 중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노드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foeach 같은 메서드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겠고요.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인덱스인 해당 엘리먼트가 데이터 아이디 속성이 삭제가 되고 데이터 쿼리라는 속성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 all을 사용해서 데이터 아이디 테스트 중에 두 번째를 선택을 한 다음에 set attribute로 데이터 쿼리를 테스트로 바꿔봅니다. 두 번째 요소에 데이터 쿼리가 추가되지 않고 세 번째 요소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선 실행으로 인해서 해당 첫 번째 요소 데이터 아이디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요소가 결국 되게 됩니다. 이는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는 순서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노드를 생성하고 조작하는 메서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Element라는 클래스를 부여한 div 태그에 노드를 생성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팬 태그를 create element 메서드를 사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해당 태그를 변수에 담아두고 그 변수에 접근해서 클래스 리스트 속성의 add 메서드를 활용해서 color purple이라는 클래스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 노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document query selector로 node manipulation 클래스의 create element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query selector로 선택해서 node manipulation 자선 요소로 create element 요소가 지금 선택이 됐겠죠. append 메서드는 노드를 추가하는 메서드입니다. 만들어 두었던 span 태그를 append로 create element 요소에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create element 클래스의 자식 요소로 color purple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텍스트 노드로 안녕하세요를 가진 span 태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append child라는 클래스를 가진 div 태그에 div 요소를 생성해서 append child 메서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end와 append child의 차이점은 append child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element 노드만 추가할 수 있는 반면에 append는 문자열도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document create element를 사용해 div 태그를 만들어서 변수에 담고 변수의 inner HTML 속성에다가 태그를 요소를 만들어서 삽입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만 표시하고 스타일을 고려하는 inner 텍스트와 달리 inner HTML은 HTML 태그를 해석해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div 태그가 하나 더 있고 이 span 태그를 생성해서 삽입한 내용이 잘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미리 선언된 스타일에 의해서 컬러 속성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수에 달러를 왜 붙이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보통 관행처럼 이 달러 기호를 붙여서 노드를 변수에 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emove child 클래스의 자식 노드 span 태그를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cument query selector remove child span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에 담아 넣고 document query selector로 remove child를 선택을 한 다음에 remove child라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 요소인 태그를 찾아서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있던 노드가 잘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emove attribute 클래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 ID 속성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query selector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get element by class name을 사용해서 첫 번째 요소를 가져와서 remove attribute로 제거를 해보았습니다. 속성이 잘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nner 텍스트로 텍스트 노드를 생성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메서드를 사용해서 텍스트 노드를 생성하고 이 텍스트 노드를 create document fragment에 의해서 가상의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여러 요소를 추가할 때 리플로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상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append child로 텍스트 노드를 삽입해줍니다. 그런 다음 query selector로 create text 노드를 접근하여 append child로 fragment 가상 노드를 추가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기존에 있던 텍스트 노드 밑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노드가 생성이 되어서 삽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create document fragment로 생성한 가상의 노드는 사라지게 되어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의 성능상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클론 노드 클래스에 접근을 해서 노드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로 클론 노드를 복사해서 오리진 노드라는 변수로 담아두고 카피 태그라고 해서 오리진 노드를 클론 노드 메서드를 사용해서 복사를 하는데 깊은 복사를 하고 싶으면 true를 넣으면 되고 얕은 복사를 하고 싶으면 이 값을 비우거나 false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카피 태그를 사용해서 해당 노드 전체를 복사해서 append child로 오리진 노드에 그대로 삽입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똑같은 노드가 하나 생성이 더 추가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값을 false로 하거나 비워둔다면 자식 노드인 텍스트 노드가 생성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true로 바꿔보면 이렇게 텍스트 노드까지 복사해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OM API 중 가까운 요소를 선택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첩된 구조에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로 child 선택한 다음 child element 변수에 담아두고 parent element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arent element에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parent element에 set attribute로 data traversing true로 삽입을 하고 parent element에도 set attribute로 data traversing true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 트래버싱 이렇게 두 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선언된 CSS에 의해서 컬러 값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노드 또는 다음 노드를 선택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일렬로 쭉 작성을 해봅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미리 설정했던 프리티어에 의해서 자동으로 개행이 일어날 텐데요. 만약 이렇게 개행된 상태로 저장을 하고 싶지 않으면 명령 팔레트를 커맨드 시프트 P로 열어서 저장 형식을 파일 형식 지정 없이 저장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형식은 그대로 두고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먼트를 작성한 다음에 일렬로 작성이 되어 있고, 이전 노드 또는 다음 노드 선택하기를 하기 위해서 current 클래스를 중심으로 previous sibling 값을 콘솔 창에다가 노출시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revious element sibling은 어떻게 작동하고 next sibling 그리고 next element sibling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urrent 기준으로 previous element sibling과 next element sibling의 데이터 트레이버싱 속성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urrent 기준으로 previous sibling, previous element sibling 모두 prev 클래스 선택자를 가진 요소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next sibling과 next element sibling도 마찬가지로 다음 요소를 잘 선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prettier로 포매팅을 한 다음 다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형식만 바뀌었는데 각 메서드가 동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previous sibling은 텍스트 노드를 선택을 했고, 반대로 previous element sibling은 기존과 똑같이 엘리먼트를 잘 선택을 하고 있고요. next sibling도 텍스트 노드, 그리고 next element sibling은 정상적으로 요소를 잘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메서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해 주세요. 다음으로 first rest를 기준으로 first child와 last child를 각각 콘솔 창에 노출시켜 보고, 스타일을 컬러 레드와 컬러 블루를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child도 마찬가지로 계행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irst child는 요소를 선택했고, last child는 텍스트 계행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선언했던 어트리뷰트에서 컬러 값이 잘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노드를 조작하는 메서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블루, 퍼플의 엘리먼트를 스트링화해서 이너 텍스트, 이너 HTML, 텍스트 콘텐츠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너 텍스트의 경우에는 아예 돔 요소가 아닌 텍스트 노드로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너 HTML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요소로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콘텐츠 요소도 텍스트로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이너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계행이 자동으로 포함된 것과 텍스트 콘텐츠는 순수 텍스트로만 삽입된 것입니다. 그 외에 요소의 위치와 크기를 가져오는 메서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마크업을 하고 position width라는 클래스를 쿼리 셀렉터로 선택을 해서 변수로 마찬가지로 담아줍니다. getBounding client direct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정보들을 가져와서 콘솔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getBounding client direct로 가져온 정보에는 현재의 위치, 요소의 위치와 높이, 얼마나 왼쪽에서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오른쪽에서 떨어져 있는지,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한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면에서 해당 요소의 위치나 넓이, 높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사용해 볼 만한 메서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JS 포지션 셀렉터를 사용해서 이 요소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S 포지션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create element로 div 태그를 만들어서 요소들을 삽입하고 append child로 JS 포지션에 삽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요소의 위치는 JS 포지션의 offset left, 그러니까 좌측 위치, 그리고 위쪽으로부터 위치, 클라이언트 기준에서 left 위치, 그리고 클라이언트 기준에서 위쪽 위치, 이렇게 만들어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offset left 같은 경우는 페런트 요소를 기준으로 한 위치가 left에서 15다, 탑의 경우에는 10이다 라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레프트는 테두리를 말하므로 레프트 기준에서는 5픽셀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탑의 경우에는 3픽셀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ffset width, height, client width, client height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S size라는 요소를 선택해서 이 요소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emp2를 만들어서 inner HTML로 append child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포함한 전체 크기 같은 경우는 445, 넓이로 높이는 56으로 잡혔습니다. 보도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각각 위아래 1픽셀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넓이 같은 경우는 왼쪽에 커다란 두께의 보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445로 나타납니다. 그걸 제외한 넓이와 높이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돔 조작은 비용이 큰 작업입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여러 변경사항을 적용하세요. 최근에는 리액트와 같은 가상돔을 사용해서 돔에 한 번에 업데이트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진 프레임워크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라는 말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메서드는 클래스나 객체에 속한 함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리라는 객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서 getCt는 메서드이고, 하지만 여기에 getCt라고 함수로 생성한 것은 함수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메서드의 경우에는 this가 자신 객체를 가리키므로 메서드 체이닝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객체를 기점으로 메서드를 사용을 한 다음 그 this를 그대로 받아서 그 다음 메서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메서드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다큐멘트 크리살트 올 같은 경우는 노드리스트라는 유사배열 객체를 반환하게 되고, 유사배열 객체란 배열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배열의 메서드를 완전히 사용할 수는 없는 그런 객체를 말합니다. 유사배열 객체에는 인덱스로 접근할 수는 있지만 배열 메서드인 맵, 필터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이치 같은 경우는 유사배열 객체에서 노드리스트의 메서드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배열 메서드인 맵이나 필터를 사용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스프레드, 전개연산자를 사용해서 대괄호로 감싸고 점점점을 3개 찍어서 배열 메서드를 사용한 예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변수를 사용했는데요. 콘스트로 선언한 변수는 재할당이 불가능하고 넷으로 선언한 변수는 재할당이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호를 변수명 앞에 붙이는 것은 주로 돔 요소를 나타내는 관례입니다. 이는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는 관례일 뿐 필수 규칙은 아닙니다. 또한 노드와 요소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는데요. 노드 같은 경우는 HTML 문서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요소 같은 경우는 div나 p 태그들, 이런 HTML 태그들을 만드는 시작 태그, 종료 태그, 그리고 속성, 그리고 콘텐츠를 포함해서 전체를 요소라고 합니다. 태그 단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태그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요소를 사용하고,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노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